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석입니다.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제를 바라봤던 뷰, 경제 전망도 긴급 수정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강좌는 더블딥 시나리오,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좌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더블딥, 코로나19,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경제가 움푹 패였다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움푹 패이는 모습을 더블딥이라고 합니다. 두 번 움푹 가라앉는다. 어떻게 더블딥이 펼쳐질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과거 흑사병,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IMF도 월드뱅크도 OECD도 모두 수정 경제 전망을 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기조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특히 경할못 입장에서의 질문, 제가 경할못을 위한 강의니까 그 질문들을 좀 요약적으로 또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20년 경제위기 오는가 대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또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제한 양적 완화. 제가 더블딥 시나리오에서도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슈 한 가지가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여기서 무제한에는 영어로 unlimited,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양적 완화는 여러분 공부하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는 quantitative ease, QE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오면 여러 경기 부양책들이 적극적으로 단행되다 보니 물론 우리가 얻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당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교훈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다양한 총집대성한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것은 긴급하게 기준금리 인하한 이런 일들 많이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통화수합 체결, 이것도 중요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급준비율 조절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로존과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가 적극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QE1, QE2, QE3, 당시에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이 퀀터테이티브 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처럼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 연준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MBS, 이런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더욱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회사채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 이제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4월 달 되면 우리나라도 회사채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금 마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 연준에서 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조금 쉽게 생각하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하늘에서 달러를 뿌리듯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이것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기대하는 효과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물가가 안정을 안 해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금리를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 물가가 계속 하락해요. 왜? 이것은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가 꺾이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꺾이고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4월 달에 발표될 3월 고용 동향이에요. 지금 3월 달에 발표된 2월 고용 동향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안 된 건데 4월 달에 고용 동향이 발표돼요. 4월 중순쯤에. 그러면 3월 달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이때부터는 3월과 4월 달 동안에는 고용에 심각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 증감이 줄고요. 실업률이 늘고 이런 현상들. 그러면 가계소득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서 소비로 이행을 못해요. 결국 수요가 부진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계 소득이 위축되면서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특히 원유 수요가 크게 줄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이 와중에 증산을 해 나가니까 국제 유가가 더 추락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경기도 꺼지는데 물가마저 마이너스가 오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물건 사고자 하지 않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초래된다.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고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인하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휘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려는데 경기도 부양이 안 되고 물가 상승률도 회복이 안 돼요. 적정 수준에 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동성 함정.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카드가 없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지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추가적인 카드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일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유동성 함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실물 경제 위기 어떻게 전개되는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항공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붕괴되는 게 누구냐면 카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카드 산업의 취소 건수들이 늘어나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자로부터 결국 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이 항공업계로부터 취소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미수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카드 산업 입장에서 미수금을 수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여타의 산업에게도 영향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반에만 해도 중국발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유럽에도 여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여러 공급 기지들이 있습니다. 생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 기지들의 공급 자체가 막히면서 우리나라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자동차나 전자제품,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부진해질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충족시킬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실물 경제 위기로 오는 것이고, 만약에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다, 전자제품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 부분품들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또 악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도 당연히 위협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의 위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1997년에는 외환위기, 2008년에는 금융위기라고 했는데 이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이번 경제 위기는 굳이 따지면 실물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97년은 외환위기, 외환이 부족했던 거예요. 단기 외채가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요. 동이 났어요. 외환이 부족한 위기인 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에 소위 공장에서 돈이 부족하면 어디에서든 구제금융을 해주든가 돈을 지급해주면 내가 생산하는 제품은 훌륭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면 이 금융위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실시간으로 자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지금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의 위기는 그냥 생산 여력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 외환 시스템의 붕괴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조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이 실물 경제 위기는 L자형,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구조적 경제 침체 우려, L자형 곡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재난기본소득, 2차 추경,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게 경제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먼저 2차 추경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신데, 추경의 정의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물론 1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서 1차 추경이 있었다면, 코로나19가 유럽이나 미 대륙까지 글로벌로 확산되는 이 팬데믹까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말 그대로의 2차 추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1997, 8년, 2001년, 2003년에도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이 마지막 2차 추경이었는데 약 17년 만에 2차 추경의 가능성이 거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차 추경의 목적은 재난기본소득인데요. 재난기본소득은 이제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라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재난기본소득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다 주자 이거예요. 성인이면 다 주자, 온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근데 재난자가 붙었으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런 계층에게, 그런 대상에게, 소상공인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행정비용이죠.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게 다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는 구분이 없잖아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고 많은 소비를 하는 소비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세와 소비세를 물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모두에게 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소위 말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세금을 안 낼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덜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이것이 미진했던 경기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영향을 받은 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5,000명 중에 1명꼴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4,999명은 경제적 감염된 상태이다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또 프리랜서들 소득이 그냥 0으로 절벽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그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바닥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좌를 개설한다, 증권 계좌 개설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도 있죠.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공포에 투자하라, 위기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지금 공포고 위기인 거 맞지만 이게 공포의 극점일까 위기 상황의 극단적인 지점일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지점인 건 맞지만 더 안 좋아질지 이제 앞으로 개선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저희 판단에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월 시점인데 4월, 5월에도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더 급락할 수도 있겠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보다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바닥이 지금인가, 지금 안 좋고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저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이 감염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경알못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투자 의사결정 유의하시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절대 감염되지 않으시고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